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화산도로 읽는 해방과 분단,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산도의 2권과 3권을 집중적으로 읽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화산도의 2권의 중반 부분에 보면요. 남승지와 강몽구가 봉기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오사카로 밀항을 하죠. 어, 제주 4.3 항쟁과 제일 조선인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이라는 잔인한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2권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3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김석범 선생이 왜 일본어로 이 방대한 대하소설을 써야만 했는가? 왜 화산도의 주요 인물들이 일본과 제주를 오가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제일조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크게 5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산도 2권에 등장하는 무장봉리의 준비 과정, 그리고 남승지의 일본 밀항. 두 번째는 3권에서 드디어 이방근이 소파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방근이 느끼는 지하의 땅올림이라는 이 감각, 그리고 제일이란 존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탄생했고 해방 이후 제일조선인 사회가 어떤 분단과 대립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3 이후 제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화산도를 읽는 해방, 분단과 제주 4.3 항쟁, 제주 4.3과 제일조선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텍스트를 읽어가기 전에요. 김석범이란 작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범 1925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일조선인 작가죠. 부모가 모두 제주 출신이었고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4.3이 일어났을 때 김석범은 일본에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4.3을 겪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김석범 작가가 평생을 4.3을 쓰게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결국은 김석범 문학을 읽는 핵심이 될 텐데요. 김석범 선생은 그것을 스스로 역사적 부채감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조국의 비극을 직접 겪지 못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바다 건너에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부채감. 이 부채감이 화산도라고 하는 일본어 소설론 7권,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12권, 이 대하 소설을 쓰게 한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김석범은 이 소설을 일본어로 썼습니다. 조선의 이야기를 그리고 제주의 이야기를 일본어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대적인 상황. 그래서 오랫동안 김석범의 화산도가 번역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실천문학사에서 화산도의 일부가 번역된 적이 있지요. 이 화산도의 번역이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문학계에서 화산도는 일종의 풍문에 불과한 소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일본어 텍스트를 읽어갈 수 있는 독자가 많지 않았지요. 그래서 1987년 실천문학사에서 일부가 번역되기 이전에는 주로 간간히 일본에서 화산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87년 이후에 화산도가 한국어로 번역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화산도라는 작품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김석범 작가도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국 40여 년 만에 제주를 찾게 되죠. 소설이 일본어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오랫동안 일본 문학이라고 치부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일부분으로
그리고 제주 4.3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표현된 언어가 일본어였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김석범은 일본어로 제주의 이야기를 그리고 4.3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왜 조선어로 쓰지 못했는가? 조선어를 사용할 줄 알면서도 왜 일본어로 썼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왜 한국어를 쓸 수 있으면서도 왜 한국어로 창작을 하지 않았는가? 물론 초기에는 한글 화산도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어로 쓰게 되죠. 우리가 여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조선인 작가를 얘기할 때 가장 첫 자리에 놓이는 작가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김석범,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김시종 시인이죠. 김시종 시인도 일본어로 시를 썼습니다. 김시종 시인이 일본어로 시를 썼기 때문에 그걸 일본 문학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한국 문학의 범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김석범과 김시종 모두 일본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식민지 제국의 언어로 창작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제일이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일본어로 쓴다는 건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적 감수성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이 김시종이라는 시인도 일본어라고 하는 식민의 언어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시종 시인이 써 내려가는 일본어는 일본인이 보기에도 일본어스럽지 않은 굉장히 미묘한 균열이 그 언어적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범이나 김시종 오랫동안 왜 나는 일본어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나의 문학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해명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것이지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기의 문학은 일본어 문학이지만 일본 문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주의 이야기를 담을 때, 그리고 해방과 분단이라고 하는 이 한국 조선에서의 냉전적 식민지 이후의 냉전과 분단의 문제를 이야기하되 일본어로 쓰인 문학, 그리고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 문학도 아니고 일본 문학도 아닌 경계의 문학으로 불렸던 이 화산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화산도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밀한 독해가 필요한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화산도는요, 김석범의 화산도는 단순히 제주 안의 이야기로 수렴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이라고 하는 위치, 즉 제1의 시좌에서 화산도를 써왔기 때문에 바다 건너의 시선으로 쓰였고요. 인물들도 바다를 건너 다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주 4.3은 제주 4.3이라고 하는 역사적 비극은 제주라고 하는 지리적 범주 안에서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있었던 제일 조선인들에게도 제주 4.3은 자기의 역사였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고 특히 가장 중요한 4.3 이후의 삶을 일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곤혹을 바로 일본어로 쓴 화산도라고 하는 소설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권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2권의 후반부에는 투쟁의 시작과 남승지와 강몽구의 운명적인 일본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 보면 이 장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남승지가 해방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S 리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죠. 바로 산간부락에서 죽창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때 민의대 분대장 손서방을 중심으로 불황민들이
이 경찰과 서북 청년단 즉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대나무를 깎죠. 물론 제주 4.3 당시에 무장봉기의 주체 세력들이 굉장히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4.3 진상조사 보고서나 역사적 사실로 많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구구식 소총, 그리고 도끼, 낫, 그리고 죽창이죠. 그런데 이러한 죽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무기를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이 소설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김석범이 일종의 생활의 일부가 된 투쟁으로 그려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창을 만드는 것이 단순하게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일단 여기에는 식량을 확보한 해녀들의 물질, 밭을 가는 농민들의 노동, 그리고 가족들이 무장되게 주먹발을 건네는 행위, 이 모든 것이 투쟁의 일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남승지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무기 제조가 아닙니다. 대나무가 죽창으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서 남승지는 제주에서 내려오는 저항 정신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나무가 죽창이 되는 것은 생활이 투쟁이 되는 순간의 은유라고 여러분 읽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석범이 무장봉기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김석범 작가는 조련, 총련 활동을 했던 이력 때문에 한국사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1회 4.3 평화상 수상자로 김석범 작가가 선정된 이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선일보 사설에서 왜 국가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김석범에게 상을 수여하느냐라고 한 사설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오해입니다. 김석범이 무장봉기를 그리는 방식은 무장봉기를 낭만화하거나 어떤 투쟁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그 투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면으로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극적으로도 그려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혁명이라고 하는 비극성 그리고 혁명적 비극성을 조장하거나 그것을 고양하는 형태로 그리지 않는 거죠. 이걸 일종의 김석범은 억눌린 자들의 생활 그 자체로 그려내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4.3을 지금도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충돌로만 읽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김석범이 그리고 있는 무장봉기는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대결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일상으로서의 투쟁, 일상으로서의 저항을 바로 이 장면, 죽창을 만드는 미래의 결사가 그려지고 있는 이 권의 후반부에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단순하게 무장봉기를 낭만화하거나 무장봉기를 신화한다거나 무장봉기를 절대화하는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김석범이 무장봉기의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 여러분들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장면에서 봉화가 흘러 타오르는 게 있죠. 4.3 무장봉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봉화가 일어나고 있는 대목인데요. 제주 전역에 오름에 봉화가 오르는 장면이죠. 오름이 한 368개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봉화가 올라갔다고 하고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300개가 넘는 오름에 봉화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결국 봉화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무장봉기 세력이 200에서 500명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무장봉기에 가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장봉기에 동조하는 주민들, 즉 제주 도민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 부분들을 이 타오르는 오름, 봉화의 어떤 데모 장면을 통해서 김석범은 이 불빛이 보여주고 있는 시위 장면에 주목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종의 민중적 저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대의 시각적 구현. 오름에서 불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른 오름이 그것을 받고 또 다른 오름이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이 장면은 억눌린 자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나 혼자만 싸운 것이 아니다. 나 혼자만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만 이러한 저항이라고 하는 이 저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쪽에도 불이 있고 여기도 불이 있다. 즉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연대의 시각적 구현이 이 소설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굉장히 소설 속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묘사하는 김석범이 그것을 소리가 아니라 빛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죠. 소리는 듣지 소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으면 들을 수 없죠. 그리고 귀를 막으면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발적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소리는 들을 수 없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그 입을 막아버리면 그 소리는 억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는 유일한 게 있죠. 바로 밤하늘의 불빛입니다. 이 불빛은 멀리서 보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별처럼 보여지지 않았을까? 제주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 더 늘어나는 장면. 이것을 김석범은 무장봉기의 시작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역사를 소환합니다. 1901년 이재수의 난입니다. 이재수 여러분 잘 아시죠? 1901년 제주 밀란의 지도자였습니다. 천주교 세력과 결탁한 봉쇄관의 수탈에 맞서서 일어난 민중봉기의 지도자이죠. 지금은 그 이재수 집안에서 묘를 이장하는 바람에 그 비석을 옛 비석을 파 묻었습니다만 오랫동안 대정 모슬포에 가보시면 모슬포 공동묘지에 이재수의 신묘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주 영웅 이재수 모친묘라고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게 이재수의 집안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읍오리 대정읍에 있는 5개의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세워온 것입니다. 소화 25년이니까 굉장히 그 이후에 그려진 것이겠죠. 소화 20년에 세워진 겁니다. 제 기억이 좀 헷갈리긴 한데 제 기억이 맞다면 소화 20년, 그러니까 1945년 정도에 세워진 것이죠. 김석범이 왜 1901년을 1948년에 소환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찌 보면 김석범이 저항의 계보를 소설 속에서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삼무장봉기는 갑자기 튀어나온 역사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돌출된 사삼무장봉기가 어떤 역사적 맥락 없이 돌출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김석범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주민중의 역사적 저항의식의 연장선상에 바로 제주 4.3의 무장봉기가 있었다는 것. 그 이전에 이재수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4.3이 있었다. 이것이 이 화산도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무장봉기를 바라보는 김석범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도 4.3을 공산폭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올해 4월 3일에도 여전히 그런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일부 극우 유튜버의 채널이라든지 4.3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정말 쉬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댓글을 달고 계시는 분들 보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일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4.3은 공산폭동이야. 남로당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텐데요. 김석범의 이런 역사관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4.3을 단순히 공산주의자의 반란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관점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4.3을 외부의 이데올로기에서 촉발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제주가 오랫동안 품어온 저항의 기질이 터져나온 사건이다. 이런 부분들은 현경 작가의 순이 삼촌 이후에 썼던 현경의 소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대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소설에서 재미있는 대목은 남승지의 일본 밀항의 루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남승지의 경로를 좀 보죠. 제주 S3에 있죠. 그러니까 해방구가 YD로 되어 있죠. YD에서 S3로 가는데 소설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아마 삼양쯤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4.3 당시에 밀항을 했던 사람들의 밀항 루트를 보면 조천포구, 그리고 삼양, 원당군 밑에 삼양 또는 화북포구 등에서 밀항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요. 그래서 삼양에서 밀항선을 타고 강몽과 남승지가 제주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키섬과 간몬 해협을 지나고요. 그리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죠. 결국 일본 본토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고베와 도쿄로 가서 조직 활동과 교육 운동에 같이 토론도 하고 그들을 격려도 하고 그런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리적 이동이냐? 이건 한 시대의 경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22년 말부터 오사카와 제주를 잇는 직항로가 있었지요. 소설 속에서도 등장합니다만 군대환, 일본식 표현으로는 기미가요마루라고 하죠. 1934년에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 사람이 제주 인구의 25%에 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30년 중반에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스게하라 토루 같은 사람은 그 군대한 그 오사카와 제주를 잇는 직항 노선에 투입된 이 선박을 움직이는 제주도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하고 일본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있지요. 4.3으로 인해서 일본을 밀항한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갔겠습니까? 바로 이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남승리와 강몽구의 밀항의 루트를 통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께 요거는 약간의 스포일러입니다만 남승지가 결국은 제주를 떠나서 일본으로 밀항합니다. 남승지의 밀항이 2번 나와요. 소설의 앞부분에 무장봉기에 관련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 것, 그리고 화산대 맨 마지막 12권 마지막 장면에서 남승지가 또 밀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밀항의 루트는 한 개인의 도피가 아닙니다. 일종의 집단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남승지와 강몽구의 이 밀항의 루트라고 하는 건 혼자 가는 바닷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1922년부터 시작되었던 제주와 오사카의 직항 노선, 그리고 그 직항 노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제주 사람들이 일본으로 향했지요. 그 사람들의 역사가 모여있는, 즉 바다를 건넌 수많은 제주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밀항의 루트,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이 제주에서 오사카로 가게 되는, 또 시모노세키로 가게 되는 이 밀항의 루트를 한번 우리도 다시 그 길을 쫓아가 보는 그런 여행, 그런 답사를 한번 언젠가는 기획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까요? 아니면 신청자가 적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남승지와 강몽구가 일본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전후 일본의 풍경이 대단히 아이러니죠.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패전국 일본은 민주화와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사회당이 정치에 참여하고 언론의 자유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소설의 속 대목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순이가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해방된 조선은 억압과 분단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뒤바뀐 현실을 남승기가 일본에서 처음 느낀 감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패전국이고요. 조선은 해방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해방 조선에서는 일종의 억압과 분단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지. 이미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있은 직후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보면 50 단선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되죠. 결국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조선에서의 상황과 일본에서의 상황, 물론 이제 일본에서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남승지가 일본에 가서 느꼈던 이 전도된 풍경, 이걸 소설 속에서 김석범은 자유를 상실한 조선, 그리고 민주화를 구가하는 일본이라는 역설로 표현하죠. 전쟁에서 진 나라가 자유를 얻고 전쟁에서 해방된 나라가 다시 억압 속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이 제일조선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소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방된 민족의 기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패전국 일본의 일부로 취급받기도 했던 이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던 것들. 그래서 제일조선인들이 재류 외국인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다. 패전 직후라는 상황 속에서 독립민족의 권리가 양해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지만 일종의 뒤얽힌 힘의 균형이 미묘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방 전후 제일조선인의 실존적 조건에 대한 대목들이 굉장히 길게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마 김석범 작가 본인이 해방된 이후에 제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제일조선인들은 조직을 만들죠. 제일 처음은 조련입니다. 제일본 조선연맹입니다. 근데 해방 직후에 제일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민족 교육을 수행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말순인가요? 남승지의 동생도 이 조련 활동가로 그려지고 되죠. 이 대목 좀 이 대목을 여러분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설의 첫 부분에 부엌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젠더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왜 하필이면 이런 인물을 등장시켰을까라고 의문도 들겠지만 화산도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지진 않습니다. 지금 유언이도 부잣집 딸이죠. 부잣집 고명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공이 뭡니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죠. 그런 이 유언조차도 소설의 중반부에 가보면 굉장히 다른 일종의 어떤 해방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여기서 그려지는 남승재 동생도 기본적으로 조련 활동가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 주목해 보시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일종의 고배 한신교육 투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연구들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고배 한신 교육 투쟁이 있었다라고 한 사실들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일본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해방 직후에 일본 땅에서 벌어졌던 제일조선인들의 권익투쟁일과 그 제일조선인들의 교육투쟁들이 한국사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아시는 분들, 글쎄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분들이 계시지만 요즘 세대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제일조선인들이 결국은 해방된 이후에 일본에 남아있던 제일조선인들이 결국 자기 아이들이 조선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즉 민족교육의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민족학교를 만들게 되죠. 하지만 일본 정부 그리고 미군 GHQ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제일조선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되죠. 이 싸움이 대단히 처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장봉기와 관련된 혁명 자금을 협조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 즉 제일조선인들이 중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자금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제1이라고 한 자리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투쟁의 광경을 목격함으로써 남한 내에서도 혁명적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몽구의 다짐과 강몽구의 전망이 소설에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에서의 어떤 무장봉기와 관련된 자금을 모으고 나서 3권으로 넘어오면
3권에서는 물론 이제 남승주와 강몽구의 일본에서 활동이 전반부에 그려지는데 이 3권에 넘으면 드디어 이방근의 고뇌가 나옵니다. 일종의 땅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방근은 이방근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 장면으로 압축하면 뭐가 될 거냐?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파라고 하는 설정은 1권에서도 나오지만 2권도 나오지만 3권에서는 정말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이방근이 앉아 있는 소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이방근이 갖고 있는 대단히 견고한 일상을 상징합니다. 이방근은 기본적으로 무장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유달인의 어떤 유달년으로부터 무장봉기가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대단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가해자의 편에 있는 정세영과의 대화에서도 정세영의 정세적인 판단, 그리고 정세영이 친일파를 두둔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미군정의 어떤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쉽사리 어느 쪽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이방근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일상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일상을 견고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있는 이방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결국은 그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 그리고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르주아적 지식인의 회의주의죠. 지금 이 3권까지의 장면을 보면 이방은 대단히 허무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냉소적인 인물로도 그려지죠. 그래서 과연 이 인물이 이 해방 정국은 어딘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30대 초반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 이방근이 결국은 그 연령대의 남성이 해방 공간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방근은 그 어떤 선택도 거부하죠. 굉장히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소설 대목에서 이런 얘기죠. 내 생활에서 소파가 사라진다면 순식간에 발밑에 토대가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습성이었다라는 얘기합니다. 소파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 견고한 일상, 회의주의자였던 이방근, 그리고 어찌 보면 허무주의자이자 상당한 냉소적 지식인이었던 이방근의 이 단단한 일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하의 맥박처럼 섬 전체가 진동하고 있는 땅울림을 이방근은 느끼게 되는 거죠. 어디서요? 자신의 소파에 앉아서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죠. 어쩌면 이 장면이야말로 김석범의 소설적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소파가 흔들리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방근의 소파가 흔들려요? 바로 무장봉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유달리언의 전형 때문입니다. 즉 무장봉기가 일어난다. 이런 무장봉기하면 뭘 생각해서 아까 이 봉화를 올렸던 것은 시각적인 장면들 있을 수 있고요. 무장봉기하면 사람들의 함성, 외침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장봉기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 소설적 재현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종의 청각적 재현입니다. 사산 무장봉기를 다루는 여러분 여명의 눈동자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명의 눈동자 같은 걸 보면 여명의 눈동자가 굉장히 주목됐던 게 거기 4.3이라고 한 역사적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대단히 청각적인 현상으로서 여러분들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걸 청각적 현상이 아니라 일단 이 촉각적인 감각으로 그려낸다는 겁니다. 총소리가 아니라 발밑의 진동으로 느껴지는 것. 귀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귀는 막을 수 있습니다. 소리는 듣지 않으려면 충분히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밑의 진동은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방근의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소파는
경관 일상이지만 그의 몸이 섬의 일부라고 하는 감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은 무관심을 가장하지만 이미 섬과 연결되어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섬이 흔들리고 있는 발밑의 진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무엇으로요? 촉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방인은 불안하죠. 그리고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3권의 중반부에 그려지고 있는데 저는 화산도를 읽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화산도라고 하는 거대한 이 굉장히 높은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서 이방근의 소파가 흔들리는 이 땅의 울림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면 이 화산도를 읽어가는 재미가 굉장히 좀 쏠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권에서 본격적으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서청이죠. 서북청년단이 어떤 조직인지는 여러분들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요. 해방 이후에 북에서 올라만 청년들입니다. 우리의 이 과거사를 다뤘던 현대사를 다뤘던 영화들 중에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김윤석이라고 한 영화 배우가 부대했던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다뤘던 영화 기억나시죠? 거기에 김윤석이라고 하는 배우의 역할이 결국은 이 해방 이후에 북에서 내려온 월남한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된 반공 청년 조직입니다. 청년이라는 키워드는 해방이라는 시공간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대동청년단부터 시작해서 이 청년의 등장이 해방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해방계에서 청년에 대한 호명,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해방이라는 시공간에서 호명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략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제주에 내려오죠. 유해진이라고 하는 지사가 내려오면서 결국은 같이 내려오게 되는 3.1 사건 이후에 그리고 30총파업 이후에 제주도지사가 바뀌게 되면서 유해진이 굉장히 아주 지독한 반공주의자인 유해진이 내려오면서 일종의 경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동한 것이 서청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군적인 무기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서청이 이렇게 4.3 당시에 이 시국에 1938년 이 무렵에 그렇게 가혹한 폭력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서북청년단을 일종의 자신들의 어떤 폭력적 행사를 대리하는 대리자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미군적인 무기는 하지 않았다면 서북청년단의 조직적인 탄압, 이 폭력 기구로서의 기능은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석번이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독립된 경찰권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찰이 불법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있고 서청이 또 각각의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이들의 폭력은 늘 뭘로 정당화됩니까? 바로 빨갱이 척결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 폭력의 근거가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폭력의 근거가 되는 상황을 이 3권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 지점 여러분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산도의 3권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서복 밑에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제주 4.3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소설 속에 등장한 대목이 과장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죠.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1권의 남승지가 버스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에서도 보이시죠? 길을 걸을 때도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언제 어디서 서청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일상적 공포의 주체가 바로 서북청년단이죠.
이런 공포가 결국은 자위적 저항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석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4.3의 무장봉기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선택이 아니라 이른바 생존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30총파업이 벌어지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금되고 그중에 3명은 고문당해서 숨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혹한 탄압의 과정 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생존을 위한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4.3의 무장봉기는 빨갱이에 난 폭동이 아니라 남로당에 난 무장 폭동이 아니라 결국은 그 3.1절의 발포 사건과 30총 파업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주도민들의 생존적 선택이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숨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됐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이 화산대 3권에서 등장하는 데입니다. 또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과 지방의 감각의 차이인데요. 이방근이 남로당 중앙에서 내려온 박갑삼을 만나죠. 박갑삼이라는 인물은 남로당의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당의 교조적인 지시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무장봉기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노선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방근이 볼 때는 이러한 지시는 요즘으로 치면 시쳇말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겪게 되는 벽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은 제주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제주 사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있죠. 이런 감각적인 차이. 저도 이런 감각적 차이에 주목해서 오랫동안 주목해왔고 그런 주목을 하면서 썼던 게 박사 논문입니다. 로컬리티의 발견과 내부 식민지로서의 제주라고 하는 박사 논문을 썼고요. 그 논문을 수정해서 낸 책이 제가 낸 첫 번째 책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이 중앙과 지방에 대한 감각들이 어떤 이론적인 어떤 역사적인 근거들은 그 책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썼던 2년 전에 썼던 기억이 되지 못한 말들의 앞부분 그리고 재작년에 썼나요? 사랑의 서산들 새롭다라고 하는 이 비평집과 산문집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잠깐 짬을 내서 제 책 PR을 했습니다. 해도 되죠? 잠깐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중앙과 지방의 감각 이걸 이방근은 이 소설 속 대목에서 뭐라고 하냐면 박갑삼이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뭘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중앙의 지방 문제에 대한 감각 차이인가라고 하고 대묻게 되죠.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석범이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건 결국 서울 중심주의입니다. 당이 서울에 있고 지시는 서울에서 내려오고 이론은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작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작 총을 맞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제주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이론가들은 자기 책상에서 노선을 결정하죠. 그래서 김석범 이 소설에서 저는 화산도라고 하는 12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대목 딱 하나를 골라야 하나를 골라라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서울 정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서울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표현이 화산도 12권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한 번 등장한 이 서울 정권에 대한 저항이 저는 화산도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장면들을 설명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도 김석범은 서울 중심주의를 비판하죠. 그건 결국 지방의 소외 문제입니다. 이 소외는 단순하게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소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요즘 만약에 지방 소멸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김석범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지방의 소외는 행정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소외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중앙이 지방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지방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대단히 서울적인 감각으로 지방을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감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당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만 봐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소설의 대목, 즉 이방은이 밥값사가 만나게 되면서 서울과 특히 중앙과 지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대목들인 단순하게 제주 4.3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이 중앙이 지방을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죠. 그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를 어떻게 보는가? 중심이 주변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이런 대목들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유효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사회는 지독한 서울 중심주의의 강고한 성벽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거죠. 화산도 잘못 3권입니다. 이방은의 내면 독백 중에 혁명의 편에 선다는 건 뭐냐라는 거죠. 일종의 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런 대목들도 김석범이 갖고 있는 혁명, 즉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존재론적, 본질적인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강의의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제일이라는 존재인데요. 제일 디아스포라의 탄생이라는 대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제 50분 가량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가 꽤 되는데 지금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예. 이러면 힘들어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일주일에 책 한 반 권 정도 분량을 읽어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거 다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우리 제일 교포, 제일 조선인, 제일 코리안, 제일 한국인, 자이니치 코리안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되게 많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일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일종의 복수의 민족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영환이라는 학자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정체성으로 제일을 규정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식민지시기에 건너간 사람이 있고요. 해방 이후에 남은 사람이 있고요. 1960년대 경제적인 이유로 건너간 사람이 있고요. 또는 여기 제일의 자리에서 북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으로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김석범처럼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역사가 제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응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이라는 용어, 일본어로는 자이니치라고 용어를 쓰는데 이 제일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식민지 체험과 분단이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계 일본인이죠. 래퍼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주 사람으로 나옵니다. 랩을 합니다. 짜슐랭을 들고 지짱 출신 제주도 이렇게 얘기하는 랩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유튜브에서 화제되고 인스타 릴스도 되게 화제가 돼서 됐는데 그런 래퍼가 자기의 어떤 존재론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얘기를 랩으로 할 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있어요? 왜 할아버지가 오사카 이카이노에서 정착하게 되고 자기가 이카이노에서 살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식민지 체험과 분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영환 선생의 해방공원의 제일 조선인사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제일 조선인의 역사, 특히 해방 이후의 제일 조선인의 역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제일 조선인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일본 제주에서도 일본을 건너간 분들이 있고 주변의 친척들 중에 뭐 일본에 계신 분들이 한두 명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긴 하지만 그런 역사들을 좀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제일조선인의 역사는 예전에 농민이었던 사람의 자유노동에 종사했던 사람의 강제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자영업자의 가사노동자의 아동노동자의 노동할 기회를 빼앗긴 사람의 혹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조선의 역사는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 역사의 중첩이죠. 어떤 사람은 농민이었고 어떤 사람은 강제노동자였고 어떤 사람은 아동노동자였습니다. 이 다양한 노동의 층위가 모여서 제일조선이란 하나의 이름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와 일본의 관계는 더 구체적이죠. 1922년에 오사카와 제주를 잇는 직항로가 개설됩니다. 1934년에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이 제주도 인구의 25% 스게하라 토로라고 하는 학자는 이 기미가의 마력 군대환을 움직이는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와 일본이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제주는 경성의 경제권이 아니라 오사카 경제권에 속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은 화산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양석일 작년에 돌아가셨죠? 양석일 선생이 쓴 피와 뼈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전 이 소설이 특히 이제 양석일 선생의 여러 소설들이 80년대, 90년대 정도에 번역이 돼 있다가 근데 번역이 돼 있는데 출판사가 썩 훌륭한 출판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출판됐다가도 금세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책들이 좀 다시 출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산평화재단이든 제주학연구센터든 이 제일 제주인 관련된 총서가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이런 문학작품들을 좀 총서 시리즈로 좀 기획을 좀 해서 이런데 예산도 좀 지원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근데 구하기 어려워요. 이제 절판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저는 있죠. 예, 양석일의 장편 소설에 보면 이 인물 고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고신이라는 인물이 또 오게 된 것도 1926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 장면에 보면 이런 겁니다. 오삿가에 건너가 일하면서 1년, 2년에 한 번 설날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인 옷차림부터 달랐다 이렇게 표현해죠. 남자들 양복에 중절모고요. 여자는 하얀 치마 저고리고요. 거긴 손목시계도 있고요. 금반지도 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명품을 입고 뭐 벤츠를 몰고 정말 금이 환영하면서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일종의 욕망의 구조예요. 오사카에 돌아온 사람들 손목시계, 금반지, 그 시기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선망 때문에 고신이라는 인물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제주에서 일본은 이주가 강제성을 띈 것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강제징용도 있습니다. 김석범의 소설 똥과 자유에 보면 홋카이도 탄광에 근무하는 강제징용의 역사를 다룬 소설도 있습니다만 여기 자발적 욕망이 있죠. 자발적인 욕망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싶다는 욕망, 이 복잡한 동기들이 제일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낸 거죠. 그런데 해방이 됐잖아요. 1945년 8월 15일이 되면서 제일조선인들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뒤흔들립니다. 일본 정부는 제일조선인을 일본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로부터 배제시켜버립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뭐였어요? 일본 신민이었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됩니다. 이 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조선의 국민이 되는가? 아닌 거거든요. 미군 GHQ는 이들을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의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조선에 해방된 조선에서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조선인, 즉 일본에 남아 있어야 했던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우리를 독립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독립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들을 일본에 거주한 외국인으로 하죠. 그리고 조선은 그 당시에는 미군정 점령하고요. 점령하에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면 곧 분단이 되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국가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조선인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해방조선에서 미군정 점령 3년 하에서 이 제일조선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닌, 그러니까 일본 안에 있지만 일본인도 아니고요. 조선인이지만 조선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그 안에서 해방된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 대립의 극렬한 갈등이 제일이라는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동시대죠. 이런 위치가 된다는 게 대단히 어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간단치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김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조선인은 그 내력으로 보건대 북도 남도 불가분하게 뒤얽힌 가운데서 남겨진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남겨진 민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지금 보면 야, 이렇게 버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부의 제일 조선인, 흔히 말하면 그 당시 표현을 하면 제일 동포에 대한 정책은 철저히 무관심이었습니다. 그걸 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기자 백성 민자를 써서 기민이라고 씁니다. 기민.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버려진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벌어지는 그 구제국지 영토에 남겨져 있는 이 조선인들의 여러 가지 지위,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뭐가 될까요? 그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들이 뒤얽히면서 김시종 시인이 니 같다라고 한 시에서 쓴 것처럼 북송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제일조선의 역사, 이 화산도의 2공과 3고에 나와 있는 제일조선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에게 잊혀진 해방 이후의 제일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금 들여다보게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 제일조선인 자치기구가 만들어지지만 결국은 이 자치기구를 누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군 GHQ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직이 결국은 분단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대립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됐지만 일본 안에서도 지금 조선인 단체들의 활동들이 범죄화되고 경찰들이 여전히 그 조선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 거죠. 제일조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리고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귀환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군 GH가 지참금을 1,000엔으로 한정했기 때문이죠. 당시 그 5인 가족 생활비가 500원이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수십 년을 일해서 모은 재산을 2달치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했죠. 돌아갈 수 없어서 일본에 남게 된 겁니다. 남겨진 민이라는 김시중의 표현이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조선의 분단이 제일 조선인 사회에서도 그대로 이식되었다는 점이죠.
제일조선연맹은 북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요. 이에 대항해서 조선 건국 촉진 동맹이 만들어져서 남을 지지합니다. 한 동네, 한 가족 안에서 북과 남, 남과 북의 대립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조선 본토의 분단이 일본 땅에선 굉장히 미세하게 그리고 대단히 미시적인 형식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남과 북은 분단됐으니까 이미 건너갈 수 없으니까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이 바로 옆집에 살아요. 자기 아이들 바쁠 때는 자기 아이를 맡겨서 아이를 보게도 하고요. 그 가족들 간의 문제, 아버지의 자식 간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분단의 문제가 어떤 관념적인 문제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시적인 일상을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현실적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 분단에 대한 조선에서의 인식과 제일에서 일본에서 남겨진 제일조선인들의 인식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인지하고 화산도를 읽어갈 때 좀 더 우리는 화산도에서 그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좀 더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1시간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이 6분 정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이 한일 예비야담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제일조선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삼과 밀항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3권 또 이제 한 주가 또 미뤄지게 되는데 산술적으로는 12권이니까 24주 생각했고요. 24주면 8개월이었는데 글쎄요.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올해를 넘겨갈까요? 하여튼 화산도를 통해서 제조 4.3을 한 걸음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주 4.3이라는 문제가 제주라고 하는 지리적 범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일본도 있고요. 그리고 북도 있고요. 거기에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냉전제 구도 있고요. 일종의 세계사적 감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4.3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즉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연속적인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화산도를 읽어갔습니다. 이제 3권 중반까지 읽어갔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3권 남겨진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평안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